네, 안녕하세요.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오늘도 약간은 또 매니악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인프라의 정석에서 지금 12번째 시간이고 경쟁자산으로 안녕하세요. 해외 전력 YJ 거래 시장 유튜브 이제 YJ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해외 전력 거래 시장 파트 1인데요. 사실은 요 매니악한 6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미국의 카이소랑 얼컵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이 자료 내에는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발췌해서 할 예정이고 오늘은 독일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얼컷은 제가 기존에 한번 만든 자료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도에서도 가능한 부분 이렇게 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고 오늘은 독일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얼컷은 제가 기존에 만든 해외 전력거래 시장 요 자료 자료 어디서 났는지 출처나 이런 거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후에 독일 위주로 독일 위주가 아니죠. 독일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여전히 지금 경쟁자산 부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동안 국내 사례 하다가 이제 해외 사례로 넘어왔는데 그때도 했지만 해외 사례를 하기에 앞서서 해외도 전력거래 시장을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곳은 지금 전력거래 해외 쪽 전력거래 시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자료 자체는 지금 전력거래소 KPX 전력거래소에서 지금 전력산업 동향이라는 곳을 가고요. 여기서 주면은 자료 쪽이 자료 그래서 고객 자료실인가 해외 동향의 전력산업 동향 여기를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 거죠. 이 자료에 들어온 거고요. 이 자료를 베이스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전력거래소 2020년 해외 주요국가 전력산업 동향에서 결국 2020이다 보니까 기초 자료는 아마 2019년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이 2023년이다 보니까 조금은 올드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라도 다양한 국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솔직히 없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조금은 한 3년, 4년 늦은 거이더라도 그건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 내부 컨텐츠는 한번 목차 궁금하신 보시라고 목차를 갖고 왔고요. 요 PDF 파일이죠. 그래서 독일에 대한 거, 영국에 대한 거,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일본 전력 시장에 대해서 호주, 미국 케이소, 미국 얼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캘리포니아 쪽이죠. 캘리포니아 쪽이고 얼콧은 텍사스 쪽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자체가 좀 신재생의 비중이 높은 그런 전력거래 시장 위주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캘리포니아가 태양광 쪽 엄청 강하고 얼콧도 모르겠어요. 얼콧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호주, 일본 아까 저는 독일을 지금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포션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굳이 이렇게 발췌한 거라면 하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큰 규모는 PJM이죠. PJM인데 PJM을 굳이 넣지 않고 케이소랑 얼콧을 넣고 이런 거 자체가 여기 그런 목적이 써 있진 않은데 그냥 보다 보니까 전체 자료가 다 신재생 비중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재생에 대한 정책적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독일의 전원 구성을 보시면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밑에가 한국이죠. 한국이고요. 독일은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전 재밌게 보는데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이런 부분 화력 부분이죠. 이게 지금 합치면은 53.5%예요. 화력. 근데 한국은 67.5%. 한국이 훨씬 높긴 하죠. 근데 여기보다 더 큰 차이점은 결국 신재생이죠. 일단 원자력 먼저 보시면은 독일은 원자력이 11.8%, 한국은 26.8%, 한국이 훨씬 높죠. 그러면서 결국 그 차이가 나머지가 신재생으로 달라지는 거죠. 신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수력, 지열, 태양, 풍력, 기타, 바이오, 폐기물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독일은 34.8%, 한국은 5.7% 차이가 있고, 근데 이게 뒤에 내용 나오죠.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재생이면 무조건 깨끗하고 좋고 한다. 하지만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서포트 결국은 세금이든 전력 수요자인 우리 개인 기업체들이 내는 거죠. 그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랑 독일이나 나중에 여기 자료에 나오지만 결국은 신재생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플럭세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변동폭이 커요. 예상보다 확 적게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신재생이 잘 안 돌아가서 전기가 모자라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보험 사고처럼 그런 확률이 낮지만 그런 큰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 상황을 메꾸기 위해서 외부에서의 전력 유입 이런 부분이 마지막 보험같이 사용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유럽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마지막 그런 서포트가 그런 신재생에 너무 쏠림에 따른 그 일시적인 이슈들을 커버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은 뭐 위에는 북한 당연히 안 되죠. 바다 건너 일본 협조하고 하나죠. 안 하나 못 하나 어쨌거나 뭐 우리는 독고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은 신재생은 혼자 고립된 전력 시장에서의 신재생의 경우는 갑자기 해당 태양광의 풍력의 그런 자연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커버 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저희는 사실은 그 독일의 신재생 비중 높아지는 거랑 우리의 높아지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마지막 카드가 우리는 없고, 뭐 독일은 좀 있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쩌거나 그래도 그렇대요. 독일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그리고 독일은 어떤 회사가 있나요? 보시면은 뭐 독일은 이렇게 있고, 세부적인 내용 했지만 뭐 독일은 발전회사 같은 경우는 4개의 큰 회사, 우리는 뭐 발전 자회사, 한전 자회사들이 제일 크죠. 걔네랑 그리고 민간 회사들이 나머지인데, 지금 4개의 PPO, 파워 프로듀싱 컴퍼니가 46%, 그리고 나머지 여러 애들이 54%를 발전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운용 관련이고 전력 거래, 이거 전력 거래, 우리는 KPX 같은 거죠. 전력 거래소 같은 개념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각 가정, 뭐 산업체한테 전기를 파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개만 발치하면은, 발전이랑 이런 운영 부분만 하면은, 발전의 경우는 독일은 이렇게 4개가 크게 있대요. RWE, 그리고 이온이라고 있나? 독일어인데 이렇게 읽어도 되나? 어쨌거나 이런 놈 안 읽을게요. 이거 왠지 바터폴이라고 읽고 싶은데, 일단 바텐폴, 이런 4개의 대형 발전사가 원래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지금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69.2%였대. 근데 이거는 2015년 시장 점유율 72.8 비해서 좀 많이 감소한 거래죠. 지금은 또 46 많이 내려갔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일단 2016년에 내려간 거는 이 녀석의 갈탄 사업 부분을 이 바깥쪽 이쪽 애들한테 매각함으로써 여기 총 포션이 한번 내려갔고, 또 지금은 아까 유니퍼라고 있네. 이 부분이 아마 또 매각돼서 밖으로 나갔다고 아까 봤어요, 자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포션이 또 이렇게 46까지 내려간 건 또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 감소보다는 일부 회사를 매각해서 이 4개 회사 밖으로 뺐기 때문에 또 내려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RW이사는 이온사 합병을 했는데, 이온사가 그 전에 이온사의 발전 지금 이 부분을 2018년에 폴툼이라 그러나요? 어디 매각했대요. 매각했으면 이거는 이 4개사 밖에 다른 회사한테 매각했으니까 이 포션이 옆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뭐 그런 부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쩌거나 독일도, 한국인 뭐 발전 자회사들이 제일 큰 포션인 것처럼 독일도 4개의 대형사가 어쨌거나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지식이 될 것 같고요. 송전 운영 이쪽이죠. 여기서는 현재 4개의 지역 독점 형태의 어떤 운영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개통 운영자들이 전국을 4개의 관할구역으로 나눠서 전력개통 운영하고 있고요. 뭐 송전 회사도 쭈루룩 자체 소유하면서 쭈루룩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이게 실투자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송전이나 이런 부분도 인프라 쪽 투자에는 뭐 많이 나오죠. 뭐 호주권 이런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독일도 만약에 있다 하면은 뭐 이런 4개 회사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4개 대형 발전 회사에 대한 딜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은 뭐 재무적으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전력거래, 사실은 전력거래 시스템이 한국 같은 경우는 CP라는 용량용을 매번 받고, 그리고 하루 전시장 데이 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 전시장이 있고, 그쵸, 이렇게 다죠. 그리고 당일날 됐을 때 그냥 조정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슈들에 대한 조정들이 있는 이런 주로 하루 전시장이 메인인 시장이긴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력거래는 쭈루룩, 이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전력거래소가 이제 유럽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생겼대요. 그리고 유럽, EU는 다 뭐 대부분 생겼나봐요. 그러면은 독일은
증권거래소가 3분의 2의 지분 소유했대요. 우리도 증권거래소는 사실 전력거래소랑 큰 상관이 없죠. 우리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들이 소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증권거래소가 전력거래소를 3분의 2 지분 갖고 있는 게 그냥 신기해서 쓴 거고요. 전력거래시장은 시점에 따라 선물시장, 미리 사는 이게 용량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CP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하루 전시장, 우리나라랑 같은 하루 전시장과 당일, 인트라데이 시장으로 구분돼요. 당일 시장에서 이거는 조정을 하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선물시장은 6년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거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3, 4년 단위로 주로 거래한다. 5년 이상의 선물은 거의 거래되지 않는다. 미래의 전력 가격과 전력량에 대한 위험을 해칭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신호로 작동한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는 사실 CP라는 게 CP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CP 요금, 용량 요금, 발전 하루 전 시장에서 내일 전 들어가요라고 했는데 내일 낙찰이 안 되더라도 내일 들어가요라고 어떻게 보면 가동 가능한 레디 상태만 되면 저희 무조건 받는 그냥 용량 요금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 용량이라는 거는 미래의 용량에 대해서 비딩을 들어가요 원래. 그래서 미리 서로의 용량을 발전소들이 3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전력 거래소 3년 뒤에 100의 전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120의 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전소들은 3년 뒤에 들어올 사람 지금 입찰해요 하고, 이건 선물 시장이죠. 그런 개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150의 발전소들이 들어왔으면 그 중에 좀 약간 싼 순서대로 해서 120을 낙찰해서 120에게 용량 요금을 지불하는 개념이고, 그 120의 기업들은 4년이나요? 4년 뒤에 실제 전력을 공급하면 그 용량 요금을 받게 되는 거고, 전력 못하면 페널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페널티 금액을 가지고 만약이라도 전력 거래소에서는 4년 뒤에 몇 놈이 예상보다 못 들어왔으면 그놈한테는 페널티 플러스 돈을 가지고 이제 뭔가 추가적인 긴급하게 용량을 쓰는 곳에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선물시장, 사전에 어떤 미래의 그 공급 용량을 확정하는 선물시장이라는 게 원래는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으면 해당 시점에 용량 요금은 싸질 거고, 별로 공급이 안 되면 용량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발전소들이 신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또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수요 공급 같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고 저희는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전 시장이 있고 1시간 단위로 매일 12시까지 입찰해서 12시 40분에 한대요. 저희도 1시간 단위로 하죠. 하루 전에 내일 24시간에 대한 24개 구간에 대한 S&P를 저희도 전력 가격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2009년에 도입된 당일 인트라데이 시장은 15분 단위로 결정을 한대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보시면은 전력 시장 운영체계 한번 다시 보면은 포워드 마켓, 아까 선물 시장이고, 그리고 현물 시장은 하루 전 시장, 당일 시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밸런싱 마켓 조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실제 보시면 그래서 현물 시장은 하루 전 시장, 당일 시장이고요. 독일의 두 개의 현물 시장인 EPEX 스팟 그리고 EXAA 이렇게는 하루 전 거래와 지속적인 전주 무휴 거래를 제공한다 하고요. 그렇죠? 무휴죠. 언제 쉬면 안 되죠. 전력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전력 거래소도 쉬는 날이 없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당일 경매는 아까 한 것처럼 12시에 시작되고 내일에 대한 거는 오늘 12시에 해서 오늘 12시 40분에 내일 24개 구간에 대한 전력 경매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EXAA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조금만 얘보단 좀 뭔가 숫자가 적더라고요. 참여되는 발전수가 적은데 겹치는 개념인지 모르지만 얘네는 좀 더 빠른 시간에 매주 5일 열린다면 나머지 2일은 어쩌겠다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뭔가 전체를 EPEX 스팟이 커버치는데 그중 일부 구역은 한 5일 정도는 EXAA에서 하고 남은 이틀은 엮어 쓰는 거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독일이 들어가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현물시장 현재 거래량은 보시면은 스팟 마켓이 현물시장이죠. 그래서 현물시장이 빨간 쪽, 데리베티브 마켓, 선물시장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시장을 통해서 한 거를 CP요금 개념이 아니라 실제 별도 계약, 파워 퍼체이스, PPA 계약 같은 그런 연결을 하는 게 더 많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독일 시장은. 그래서
실제 선물 시장으로 CP만으로 그냥 해당 시점에 전력 거래소 공급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물 시장이란 개념이 CP를 넘어가서 실제 사전에 PPA 계약까지 포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션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법령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간 이유가 제가 지금 신재생 공부하다가 수소 쪽을 저희 나라랑 미국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이렇게 거의 넘버 1, 2의 국가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시장이긴 한데 정작 그 근원적인 원재료인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공급 쪽은 독일이 되게 강하다라고 들어서 독일이 뭐하러 강하지? 약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알아봤고 일단 그런 얘기까지 해볼게요. 일단 독일은 에너지 산업법이란 거를 했어요. 이게 아마 메인 법인가 봐요. 그래서 나도 독일을 정말 빡시게 들어갈 일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 산업법부터 가야겠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법,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 액트 부분이 해서 지금 요거는 결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발전 차액 제도 FIT, 저희도 FIT가 원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RPS, REC 개념으로 넘어가긴 한데 일정한 단가를 보전해 준다. 모자르면 메꿔줘서 너는 일정 단가를 항상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차액 지원 제도 FIT 부분이 기존에 있었고 얘네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마 저희도 이게 없어진 게 정부 재정 지원,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재정 지원이 너무 많아져서 힘드니까 못했죠. 바뀐 거고요. 일년 현재는 발전 차액 제도가 개정돼서 경쟁 입찰 제도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을 통한 상업성을 좀 갖췄나 보죠. 경쟁 입찰 제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송전망 운영자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경우 재생에너지를 먼저 공급해야 되는데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먼저 공급하고 남은 거를 이제 LNG 발전소든지 원자력, 석탄, 화력 발전 같은 데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발전소에서. 그리고 쭉쭉쭉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 40에서 45%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보조금은 좀 축소했대요. 그러고서 나중에는 FIT가 경쟁 입찰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로 하게 된 이런 개정안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50%에서 65%로 상향하는 그런 태양광을 현재 2배로 늘리는 이런 부분이 있대. 육상풍력도 더 개발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실제 외부에서 투자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딜이 나오긴 하겠네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독일은 탈석탄법이란 게 있었나 봐요. 탈석탄법에서 2020년까지 탈원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2038년까지 탈석탄 실현을 하겠다. 이런 법들이 있었고 이런 법들을 근거로 어쨌거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송전망 확대 촉진법, 송전망이 얘네도 좀 이슈가 있나 봐요. 이게 결국은 독일 같은 경우는 북쪽 지역이 신재생이던 일반 발전, 전력 생산은 북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주요 대도시는 남쪽이랑 서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서 좀 간섭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전망 확대 촉진법이란 개념이 있는 거고요. 석탄 화력 폐지 스케줄은 이 아래 부분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건 초안이라고 하니까 실제 계획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송전망 확대 촉진법이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대충 말로 설명했지만 이런 부분이죠. 대부분의 풍력은 독일 북부에 위치하지만 대부분의 수요는 독일 남부와 서부의 대도시 앤드 산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장 같은 데서 그 결과 북쪽에서 남으로 송전되는 것을 막는 네트워크 제약, 충분한 그런 송전 폭이 있지 않으면 이제 내가 100을 생산해도 80밖에 못 보내면 20은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북부는 잉여 전력이 생기고 남부는 전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이런 지금 부분이 있고 또 원전 폐쇄, 꾸준히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폐쇄하고 어떤 시점에는 엄청 많이 생산되고 어떤 시점에는 조금 생산되고 흔들림, 변동폭이 큰 어떻게 보면 변동폭이 큰다는 얘기는 일정 시점에 너무 많은 게 생산되고 일정 시점에 너무 적게 생산되면 너무 많은 거 기준으로 일단 송전망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송전망에 대한.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의 증가가 이런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해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이 불균형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조정과 차단,
디스패치와 커테일먼트가 빈번해지고 있대요. 이런 말은 주로 가끔 나오잖아요. 발전 조정은 이런 송전망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북측의 신재생 발전기를 정지하고, 그러니까 다시 조정한 디스패치 패치가 누굴 돌리고 누굴 안 돌리는 거 정해졌는데 이거를 재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돌리기로 한 놈을 안 돌리고, 안 돌리기로 한 놈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발전을 조정하는 거죠. 디스패치라고 하고요. 차단, 커테일먼트는 제가 신재생 연계 송배정을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 중인 신재생 발전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추가적인 공급돼서 뭐 송전망에 대한 그런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냥 커테일먼트를 하면 안 돌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 그 요금은 어떻게 손해 본 건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또 각 나라마다 커테일먼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만큼은 돈을 안 주는 그런 구조인 나라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커테일먼트 발생하면 그런 발전소 투자했을 때 발전소 매출이 예상외로 덜 나올 가능성이 커테일먼트의 비율만큼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저희가 뭐 태양광 이런 발전소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신재생 전원 발전 조정 발전 차단을 위한 상당한 제약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비효율 관련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신재생의 이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는 24시간 0시부터 24시가 있다면은 지금 12시 낮 부분에 제일 많이 발전되고 태양이 떴을 때 아니면 안 발전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이 폭이 큰 거죠. 하루 만에. 그리고 풍력도 제가 알기로는 뭐 밤이나 뭐 이럴 때 세게 돌아가다 또 바람이 약할 때는 되게 조금 돌아가고 이런 폭이 크기 때문에 재수없게 태양광에 제일 많이 될 때와 풍력이 제일 많이 될 때 겹치고 태양광이 제일 낮을 때와 풍력이 제일 낮을 때가 겹치면은 결국 우리는 전력이 어느 시점 너무 많이 생산되고 너무 적게 생산되는 뭐 이런 위아래 플럭츄에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NG나 이런 거는 필요하면 돌리면 되는 거죠. 그 저장된 LNG 연료를 가지고 필요하면 돌리면 되고 저장된 석탄을 필요할 때 돌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는 안 돌리고 필요할 때는 돌려서 이런 위아래 흔들림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적을 때는 그런 발전소를 돌려주기 때문에 결국 위아래 폭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신재생의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좀 태양이 많이 필요한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신재생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신재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보완적 발전소의 이제 필요성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수소. 독일에 대해서 은근히 수소에 대한 걸 공부하다 보면 독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독일이 수소를 생산 시설을 많이 할 거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요. 보시면은 일단 수소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 부산물 물만을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래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 우주 물질 75%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편중 그렇죠. 석유 같은 경우 지역 편중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석유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수소는 웬만한 데 다 있다. 그런 보편적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가동을 위한 연료 전지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꼭 이쪽이 아니라 원래 화학 원료 중에 하나로도 또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안 쓰지만 아까 말한 독일 같은 경우 필요 이상으로 일정 시점에 태양광이 미친 듯이 생산되는데 그때 풍력도 올라가서 전기가 남아 돌 시점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굳이 남쪽으로 송전망으로 다 보내봤자 어차피 다 안 쓴다 하면은 일정 남는 부분을 예를 들어 전기분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소로 전환하면은 수소 탱크에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가 연료전지 발전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 수소를 이동시켜서 아까 LNG 발전소 LNG 쌓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LNG를 가동시키듯이 석탄을 쌓아놓고 석탄을 돌리듯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이 생산된 그러니까 남은 전기를 이용한 생산의 수소를 이동해서 수소 탱크에 넣어놓고서 필요할 때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부분도 흔들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 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생산될 때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소가 어쨌거나 오늘 잠재력이 커요. 수소가 지금
재생에너지의 저장이 가능한 저장 개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생산했을 때 송전망을 확장하기보다는 뭐 그 옆에다가 수소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수소의 이동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소는 어쨌거나 이런 재생에너지 역할 말고도 기존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는 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독일 탈탄소 전략 핵심 요소로 지정했대요. 독일은. 그래서 향후 10년 내 유럽에서는 크게 발전할 것 같아서 발전을 예상하고, 또 이런 단어 있어요. 청색 수소, 회색 수소, 녹색 수소. 녹색이 제일 뭔가 건전해 보이죠. 그러니까 수소 자체는 수소가 생기면 그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뭔가 낭비가 그러니까 안 좋은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데, 수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소를 만들 때, 수소라는 우리 원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재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면은 특별히 탄소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건 녹색 수소라고 하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탄소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청색, 회색 수소라는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정유화학 부분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이제 회색 수소라고 하고요. 여기서 하는 건데 CO2 포집 기술을 이용해서 배출을 최소한, 그러니까 좀 약간 깨끗하다는 말이 웃기겠지만 덜 깨끗한 방식이고, 덜 깨끗한 방식이지만 기술적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정화했다는 것처럼 그런 개념. 애당초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한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일 정부 주요 기술 정책 방향은,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 원래는 녹색 수소 생산하는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서 굳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리 남는다고 해도 녹색 수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로 막 6개월 넘게 투덕투덕 했지만, 이런 기업 쪽에서는 수소 경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수소 생산에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를 압박해서 결국은 지속적인 어쨌거나 수소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소 전략을 어쨌거나 채택은 했다고 해요, 독일은. 그래서 수소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요. 독일 수소 전략 핵심 내용은 별로 없죠. 그냥 수소 경쟁력 강화, 지네 나라의 수소 쪽을 진짜 먼저 달려가겠다. 수소가 결국은 확대될 시장이니까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기술 발전해서 이 시장에 선점하겠다. 이런 개념이 주로 내용이죠. 선점하려면 수소를 사용하는 인프라, 운송 인프라도 지네 나라에서도 수소를 써야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니까, 밸류체인을 만들어 놓고서 해외 수출도 하고 기술도 팔고 수소도 팔겠다, 이런 개념으로 수소에 대한 거를 좀 달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내용이에요.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현안및 시사점, 앞에 했지만 에너지 전환, 저희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신재생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해상풍력이 근데 최근에는 좀 지연되고 있어서 신재생이 아까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거랑 떠나서 이러한 신재생이나 이런 쪽 전환 과정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가스 발전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다양한 가스 수입을 지원 중이다라고 2019년에 지금 이런 글이 있었는데, 지금 2022년에 우크라이나 현장으로 이제 러시아 가스가 올랐죠.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환을 옛날 한 2-3년 전에 좀 대비해야 됐다 했지만 지금의 이런 러시아 사태까지 대비하지 않았겠죠. 뭔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런 수소 기술이 재생에너지 일정 시점에 너무 많이 생산되고 필요할 때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됐을 때 저장하는 개념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생산이 안 될 때 그 수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약간 연료 배터리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런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수소 생산을, 독일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 P2G, Power to Gas, 전기를 수소 가스로 돌린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가스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개념이 P2G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매 가격 변동성 증가, 전력 시장 재설계 요구. 지금은 이거는 계속 신재생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재생은 꾸준히 발전하지 않고 하루에서도 발전량이 흔들리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 낮을 때 문제, 남아돌 때 문제. 그래서 아까 남아돌 때는 수소나 이런 걸로 좀 저장해 놓는다.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냐, 또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죠. 항상 흔들림이 너무 클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까
주요 두 전력회사인 얘네들은 대규모 금융 구조 조정도 겪었대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 그리고 또 시장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경우에도 개통 신뢰성 보존하기 위한 예비력은 항상 필요하거든요. 예비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전기가 꾸준히 생산될 때는 어느 정도 발전소를 돌릴 수도 있으니까 예비력 레디할 수도 있는데 어쩌거나 너무 갑자기 지금 15분 뒤에 돌려 1시간 뒤에 돌려 하면은 석탄 발전소나 이런 데는 어려워요. 이거는 예열돼야 돼서 슬슬슬 돌리는 이런, 그러니까 점점점 올라가는 거고, 천연가스 발전소가 그나마 돌리라고 하면 빨리 확 돌리고 멈추면 빨리 멈출 수 있긴 한데, 이런 그런 빨리 레디하고 또 빨리 꺼질 수 있는 이런 발전 부분이, 그러니까 신재생이 많을수록 이런 메꿔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ESS도 필요하겠네요. 발전, 그러니까 약간 전기를 저장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아니죠. 어쨌거나 배터리 부분, 배터리 아니면 아까 연료전지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저장해서 그 수소를 돌린다 개념이니까 수소 연료전지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 흔들림을 막아주는 그런 전원, 그런 발전 부분에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저희 나라도 지금 신재생이란 게 저도 이걸 읽다 보니까 뭐 만능은 아닌가 봐요. 만능은 아니고 신재생은 뭐 깨끗해 보이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자연이 컨트롤합니까? 내추럴한 컨트롤이기 때문에 자연님께서 어느 날 덜 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하루에도 꾸준히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정 시점에 너무 많이 주고 일정 시점에 너무 조금 줬을 때, 그럼 그 너무 많은 걸 저장해서 너무 적을 때 쓰는 그런 기술들, 배터리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소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몇 개 국가를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